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살인 교과서가 된 회고록이라는 주제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남긴 회고록이 있는데요. 이 회고록이 또 다른 사건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먼저 장대호가 남긴 회고록,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장대호 사건 자체가 국민들한테 엄청난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고, 네. 사실 뭐 피해자가 아무리 불편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참하게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요. 뭐 장대호의 입장에서는 무례한 사람은 뭐 사망해도 좋다. 자기는 흰색의 돌이기 때문에 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도 된다라는 형태, 그리고 뭐 굉장히 이렇게 뻔뻔하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할게요. 앞에 이제 저 카메라가 지금 저렇게 저를 딱 이렇게 당겨서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잘못했다라고 마음에 뭐 양심의 가책이 있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했을 때 난 절대로 잘못한 거 없다. 그렇죠.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나는 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쓱 지나갈 때 이거 보셨죠? 너무 윙크하는 모습.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약간 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웃음을 이제 띄는데 비릿한 웃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나는 정말 잘못한 거 없고 내가 지금 했는 행동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나르시즘에 빠져서 나는 완벽한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윙크라고 하는 모습인데, 원래는 제일 처음에 한 짧은 글이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짧은 글이 나왔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손으로 적었는 28페이지짜리 이제 글이 나왔는데 그 글의 제목이 지옥행 급행열차라는 겁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기의 합리화에 일관된 내용으로 보이고 있고,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 것이 절대로 나의 잘못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미국과 일본이 싸우는데 섬나라 서민 하와이를 이렇게 일본이 공격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걸 하고 미국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지 않느냐. 결국 자기에게 어떤 공격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다시 대받아치는 거 문제 없다.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뭐 고려 시대의 뭐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저는 제일 마음에 불편하고 너무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한 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방송이 좀 부적절한 단어라서 그 단어를 그대로 쓸지 말지를 지금도 고민했는데 그냥 조금 그 장대하고 했던 이야기니까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흉악범, 자기를 흉악범이라 그래요.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정당한 흉악범이고 얘는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격이 낮은 사람인 양아치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나쁜 놈이지만 이 사람은 더 나쁜 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이 이제 특정 사이트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글을 보고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회고록이 나오기 전에 그 장대호의 인터뷰를 보고 살인사건이 하나 발생하고, 네. 그리고 이 회고록이 인터넷에 돌면서 또 하나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물론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100% 카피캣을 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어떤 살인사건을 조금 꾸며내기 위해서 뭐 장대호라는 또 제 장대호라는 인물을 소환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다른 범죄에 영향을 전혀 안 끼쳤다라고도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대호 사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사건이고, 그 사건이 다른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더 형사정책을 하는 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대호 사건 그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 잡힌 카메라를 대응하는 모습이 굉장히 또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사실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딱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앞에 서고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고 지탄을 받게 되면 사실은 형식적으로라도 뭔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죠. 반성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마련인데 장대호는 그런
그런 기색이 전혀 없이 오히려 뭐 이 상황을 즐긴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많이 취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고록이 나왔다니, 회고록이 있다니 정말 이건 역시 또 더욱 충격적인데 이 회고록을 대체 왜 공개를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언제나 이렇게 형사정책을 하면 양가의 감정, 두 가지의 감정이 같이 이렇게 마음속에 오는 건데 수용자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그쵸.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수용 생활에서의 자유박탈은 존재하지만 그 수용자에게도 인간의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행복 추구권도 이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수용자 분류 처우에 따라서 뭐 이제 전화도 하게 되고 TV도 보게 되고 또 외부와 서신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면회도 있을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면회 숫자도 좀 늘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수용 생활에 관련된 법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편지 형태로 외부로 나갔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떤 형태로 면회를 왔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수발이 돼서 나갔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글들이 외부에 나가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진짜 진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과연 사전 검열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행정법과 관련된 수용자 분류, 수용자 처우에 관련된 법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 나갔을 때 범죄 수법이나 그 다음에 주위의 어떤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외부에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누설되지 않고 외부에 그게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이 내용은 얕은 38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SNS에 올라와 있어, 특정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서 참 그 부분이 되게 불편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자들이 외부에 서신을 어떤 글을 반출할 때 어떤 형태로 그 글을 조금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고록이 있다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회고록이 다른 범죄에 불씨가 됐다라는 점 때문에 사실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아까 뭐 제가 38페이지인데 28페이지로 조금 수정하도록 하고요. 이게 남자와 여자 관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남자가 기존에도 어떤 여성들과 관계에서 여성들의 카드 같은 거를 조금 빌려요. 양 변호사님 카드 좀 주세요. 이렇게 카드를 빌려서 그 카드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을 쓰고 그럼 카드에 이제 흔히 말해 빚이 남잖아요. 네. 그럼 그 카드 빚을 여성이 이제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관계였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모텔에 들어갑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런 카드 대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갚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전에부터 아마 앙금이 그 남자에게 있어서 이 여성을 살해하려는 여러 가지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범죄에 있는 이야기를 또 여기서 서사를 한다는 것도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 모텔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하는데 결국 무참하게 살해를 했는 그 내용이 결국 아까 장대호가 이야기했는 아까 무례한 사람은 세상에서 사라져도 된다라는 형태의 그 말을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에서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자기를 무시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행동을 벌였고 이게 1심에서는 굉장히 형이 좀 한 20여 년이 나왔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형이 30년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는 거죠. 딱 장대하고 똑같은 거죠. 그 피해자가 나에게 뭐 담배 연기를 뭐 이렇게 얼굴에 품었고 그 다음에 뭐 일정 그 숙박비에 대해서 뭐 외상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뭐 반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여기서도 그 살인의 어떤 원인과 살인의 결과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여성이 나에게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그 피해자에게 탓을 돌린다라는 걸 굉장히 엄혹하게 꾸짖습니다. 정말 그건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0년 형을 올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뭐 살인 사건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아 이거는 정말 당연히 중형이 선고가 돼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징역 30년 정도면 굉장히 좀 중형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맞습니다. 많이 보았다라는 게 여기서도 좀 읽히네요. 회고록이 밝혀지기는 전이었는데 이 장대호의 범행을 모방한 범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인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무차별 등산객 살인 사건이 있었죠. 이 내용도 좀 살펴주시죠. 제일 처음에 이 판결을 보면서 뭐 굉장히 뭐 진짜 별과 같이 많은 판결들을 박아왔을 거잖아요. 1심 판결도 보고 2심 판결도 보고 대법원 판결도 보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숨이 굉장히 이렇게 턱턱 막히는 굉장히 불편하고 정말 이렇게 그 범죄 수법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인제에 있는 등산로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49번을 흉기를 동원해서 찔렀는 사건인데 이제 사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주변 CCTV 척척척척 찾아보니까 그 근처에 인근에 있는 사람이 최유력 용의자가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잡았는데 이게 이 피해자와 이 가해 남성과의 일면식도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흔히 말해서 무차별 무동기, 동기 없는 범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형사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불편한 게 과연 동기 없는 범죄와 무차별 범죄가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람은 동기가 있는데 지금 그 피해자와 이 가해자 사이에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치정, 원한 이런 게 없었는 거지. 분명히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가해자의 내면에 동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기장이 하나 이렇게 딱 현출이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기장 안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했다시피 무례한 사람은 한 번의 무례함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나 싶은데 100명에서 200명까지 나는 사람을 살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해자는 이 피고인은 그냥 단순히 살해를 한다는 걸 머릿속에 생각만 했는 게 아니라 그 매순간 자기가 어떻게 살해를 할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총을 뭐 쏘기 위해서 총을 쏘려면 수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뭐 샌드백도 하고 군대 다니면서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제가 이게 범죄 수법이라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어떤 행동을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아까 인제에서 하는데 저 피해 여성은 원래 이제 산에 친구들하고 올라가다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그냥 그 자동차에 잠시 쉬고 있었던 거거든요. 대한민국 주차 공간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이 가해자 주차장 근처에 있는 인근 지도를 다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도망가는지도 확인하면서 왜 아까 제가 100명에서 200명을 일시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한민국은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연쇄살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3명 이상을 다른 장소에서 쿨링 피어리더라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에 냉각기를 두고 사람을 빵빵빵 이렇게 살해하면 우리 연쇄살인이라 그러는데 김태형 같이 그냥 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을 빵빵빵 이렇게 사망을 하게 하면 그게 연쇄살인, 연속살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CTV가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연쇄살인보다는 연속살인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는 그런 일기장이 나오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대하고 했던 말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와도 좋다라는 그 생각에 자기 범죄의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롤 모델 모티브가 됐다고 하니까요. 참 언론에서 정말 살인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불린 이 장대호 사건에 대해서 획기적인 표본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다라고 하니까 정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이게 과연 교화가 될 수 있는 수준인가도 그렇죠. 굉장한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낳은 이 장대로의 회고록, 이 회고록이 올라온 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였다라고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에서 회고록을 퍼뜨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그 사이트가 특정 사이트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거는 그 네티즌들의 자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트에 그런 글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러면 올라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올라오지 않도록 만들려면 그 글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올라오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28페이지짜리 그 글이 시중에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조금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인데 그 장대호의 모습이 약간 미화되는 게 조금 보였어요. 그러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론은 공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사적인 어떤 이용품이 아니라 굉장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되고 거기에서 굉장히 그 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서사는 자기들이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서사, 강력한 그 한 줄짜리 제목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 내용을 오늘 가지고 오면서도 굉장히 한편으로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고민했던 게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28페이지를 찾아볼까 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얘기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 한 줄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시장의 어떤 정화작용,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들의 의식에 대한 어떤 집단 지성이 필요할 때고 이런 글들이 오면 이런 글들을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스로 삭제를 하고 스스로 퍼나르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인자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인자를 굉장히 이렇게 흔히 말해서 악마화 시키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우리 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해주겠다라는 서사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이런 글을 보고 그 충동을 못 이겨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일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절대로 어떤 언론에서 한 사람을 좀 나쁘게 묘사를 해서 우리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미화시키고 그 사람을 영무시하는 영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은 정말로 돼서는 안 된다. 사실 전 되게 불편한 게 지금 특정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V로 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미음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뭐 E형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프로그램은 사적 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는 프로그램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한 사람의 어떤 그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적법 절차라는 걸 굉장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적법 절차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지난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굉장히 이렇게밖에 손방망이 처벌을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에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범죄가 있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국가 사법체계 내에서의 그 사람의 형벌권에 어떤 그 형벌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인데 그게 불편하고 어색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영놀이 같은 장대호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 비약은 너무 잘못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언론은 이 모방 범죄를 우려해서 구체적인 뭐 범행 수법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는 이런 뭐 회고록 내에는 범행 수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사실 담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갑자기 언론중재법을 한번 붕 떠볼까요? 네. 되게 부담스러운데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는 1인 유튜버예요. 1인 유튜버가 퍼나르는 그 사람들은 정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과정. 그래서 흔히 이건 굉장히 이것도 부정적인 단어라 저도 쓰기 싫은데 사이버레카라고 해서 그냥 쭉 가가지고 거기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저는 정인이 사건 손정민군 사건에서 그 특정 유튜브들이 제가 어떤 제목을 너무 강하게 잡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저번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유명한 법조인 사이트입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대한민국 최고위직까지 있는 법조인 사이트에 그 글을 한 회원이 퍼나르더라고요. 그 유튜브 글을. 그래서 제가 당장 나가겠다고. 이거 당신이 5분 내로 안 지우면 내가 나가겠다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빠져나와 버렸는데 그렇게 하나의 서사를 만들고 그 서사를 통해서 이건 뭐 그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봐는 또 하나의 생각은 그냥 이렇게 영리 목적이 오히려 더 강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분을 응원하고 이분을 응원하면서 그 챗이라 그러죠. 어떤 특정 이제 금액을 빵빵빵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언론중재법이 이런 어떤 유튜브 분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걸 고쳐주기 위해서 그 언론에 대한 5배 징벌적 배상이 제일 처음에는 왔는데 네. 지금 언론중재법에서 그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빠져 있고 이게 신문사와 인터넷 신문사들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언론중재법에서 저는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피해액이 사실 이게 측정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사실 명예훼손이 빵 됐으면 위자료로 느낌이 오는데 이걸로 피해액이 얼마였을까? 물론 뭐 특정 사건에 보면 뭐 특정 기자 중에 이번에 무죄 나온 기자는 분명히 그 일실이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자기가 이제 해고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명예훼손이 있을 때 문제될 때 그 언론사의 매출액의 5배. 그러니까 매출액의 1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 사이의 금액을 가지고 그 손해액을 정하고 그 손해액의 5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5천억이라고 치면 그 10,000분의 1이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5배, 2억 5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인 유튜브들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저 옛날에 되게 불편했던 게 유튜버에는 그 미성년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종표빵 보면 밑에 15세, 뭐 13세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상황에서 방송법이 적용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나오는 내용은 너무너무 부적절한 내용인데 그냥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렇죠. 엄마잖아요. 저 아빠거든요. 네. 너무 아니 되죠. 저희들 이거 휴대폰이 사실상 제 손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없잖아요. 집에 가서도 이거 보는 시간이 많지 텔레비 보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인터넷 환경 속에서 나날이 퍼져가고 있는 이런 부적절한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언론중재법이 지금은 이걸 못 담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든지 잘못된 정보가 흘러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목소리도 사실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회고록이 외부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뭐 단초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거를 결국에는 유포시킨 사람이 누구냐.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커뮤니티를 상대로 뭔가 처벌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뭔가 아무튼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제가 오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장대호의 28페이지짜리 글이 빵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글을 보고 제가 올렸다고 쳐. 예를 들면 제가 빵 올렸어요. 그럼 이거 갖고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을까? 그렇죠. 장대호 자기가 그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글로는 사실상 장대호의 명예훼손은 자기 스스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대호의 명예훼손은 아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그 글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거고. 그러면 이 글 때문에 아까 우리가 모방범죄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방범죄가 발생했는 그 사건과 이 글을 올린 거와 인과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으면 되는데 빵 올리고 난 다음에 현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결국 결과와의 인과관계는 형사나 민사나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런 거를 정말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 글은 안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올려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손해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거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허위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보면 세 가지잖아요. 이게 악의적인 조작, 그 다음에 허위사실, 그 다음에 자기적인 조작, 그 다음에 허위사실, 악의 이게 나오는데 그럼 악의 정도가 되면 이거 언론중재법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조금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퍼나라는 글이 허위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또 만들어야 한다.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제 뭐 회고록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범죄자들이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과시하고 이거를 뭐 이렇게 으스대려고 오시대려고 하는 듯한 그런 자서전이라든지 아니면 회고록을 발표하는 일이 과거에도 사실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과거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어린 나이에 정말 무서웠던 게 비행기를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는 게 칼 폭파 그렇죠. 칼이 폭파되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 나라에서 이 민간인이라는 걸 비행기라는 걸 모르는지 알았는지 이렇게 빵 미사일을 쏘아서 이 비행기 대한민국 비행기가 폭파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아니면 이 비행기 안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폭파범이 들어가서 이 비행기를 폭파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칼 폭파를 했던 그 김연희 씨가 이제 이거는 다 이렇게 바깥에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제목이 이제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라는 글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미 출소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고 또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조폭 중에 조양은 씨가 있어요. 네. 그 조양은 씨가 이제 나와서 진짜 이게 사실 우리나라 3대 조폭 나중에 조폭 이야기도 한번 제가 연대별로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건데 그 조양은 씨가 어둠 속에서 솟구치는 불빛이라는 이야기로 사실 조폭이 약간 그 그 다음에 조폭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양언이파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지 그래 신사상파하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아까 방금 이제 나왔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신상사 이게 상사가 군대 상사예요. 앞에 신이 사람 이름이고 그래 신상사파 이렇게 되는데 그 신상사파에 있는 그 제가 뭐 이름 이거 말해도 될 것 같은 신상영 씨인데 그분이 이제 주먹으로 꽃을 꺾으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 전쟁 이후에 그 전국구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형기를 살고 교정시설에 가서 형기를 살고 나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져가 가지고 이게 이제 또 한때 조폭의 르와르를 만들었는 거죠. 그때 뭐 영화도 뭐 영웅봉색이라는 게 그때 87년, 88년, 89년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유튜브 중에서도 가끔 보면 또 이런 어떤 조폭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사실 뭐 본인의 과거라든지 범죄 행위라든지 정말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뭐 미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부분이 또 대중의 호기심을 끌만한 것이 있다라는 거를 그 니즈를 사실 어떻게 좀 잘 간파를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자서전이라든지 회고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서 이야기를 해본 그 장대호의 회고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과는 조금 더 그래도 느낌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이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 다들 아실 텐데요. 이영학 역시 자서전 출판 계획을 밝혔다고 해요. 제가 오늘 계속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는데 자기 딸한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아빠를 살인범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빠가 살인범이 아니라고 법원에 빌어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그 내용에서 아빠가 제가 제목 일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목도 이야기하면 또 국민들께 거기에 좀 찾아볼까 봐 그 이영학 씨가 내가 이런 책을 적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적어서 세상에 팔면 사람들이 많이 사볼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키우고 우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1년만 기다려줘라고 하는데 뭐 1년 기다려서 이영학 씨가 나온다는 건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죠.
제가 거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꼭 이렇게 드리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출판문화진흥원에 뭐 감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우리나라 출판 문화를 많이 조금 알고는 있지만, 물론 출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출판계의 어떤 그 생태계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범죄인을 미화해서 그 글을 통해서 뭐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그렇죠. 듯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어떤 그 출판의 전제의 밑에 있는 또 하나의 그림자는 이게 경제적 이익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출판사와 그 연쇄 살인범 사이에 계약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계약 관계에서 결국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동방예의시국이고 아직 우리는 우리 인간의 존엄에 관련된 어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어떤 악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사실 자기 딸의 친구를 살해한 사람이 이영학 씨란 네.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판사가 만약에 정말로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불편한 게, 뭐 우리는 캐피탈리즘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 살고 네. 있어서 뭐 캐피탈리즘에 있는 분들에게 휴머니티를 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자본주의라 할지라도 적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신뢰의 문제는 좀 침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글이 다른 누구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면 조금 그런 출판은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자서전, 이런 종류의 자서전, 뭐 회고록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범죄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뭐 미화를 하게 되고 우상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동정 여론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걸 좀 잘못 받아들이는 뭐 혹시나 청소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여파가 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자서전이라든지 회고록, 범죄자들의 내용 아니면 범죄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반대의 측면에서는 아니 출판도 사실 하나의 표현의 자유인데 이걸 막아서야 되겠느냐, 그거는 검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다라는 좀 양측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대동소이한 거죠. 제가 뭐 이거 내지 말라고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이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거를 뭐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만나 뵀던 많은 출판사의 CEO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이 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지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책들이 어떻게 출간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뭐 1인 출판사 분들도 굉장히 또 많으셔서 또 이런 부분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출판됐을 때 과연 그것을 사보는 게 과연 타당할 것인가. 그쵸. 그럼 또 국민들의 우리의 어떤 성숙도를 저는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제가 맨날 이야기할 때, 아동 성착취물을 이야기할 때 제작하는 사람이 제작하는 이유는 하나이거든요. 그걸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배포된 시장에서 수요자가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플라이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디맨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자가 없다면, 그 아동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시장은, 생태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제가 그래서 뭐 광고 강력하게 처벌하자, 그 소지하는 것 강력하게 처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생태계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도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출간이 된다 할지라도 뭐 옛날 같이 이게 뭐 불온서적이라 그래서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 그런 형태로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대한민국 2020년 저희들 3만 불 시대에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냥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어떻게 보면 지적 어떤 성숙도가 가장 높은 나라,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리 책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책에서 이렇게 눈을 좀 가리시고 그거보다 다른 책을 좀 고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자서전이나 회고록 이제 출판이 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의식이 있고 이런 분들은 사보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아 이건 수요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부 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내지는 그리고 그걸 따라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회고록을 보고 모방 범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사실 세워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뭐 날카롭게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피캣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우리가 모방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모방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우리 형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50조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이게 양형 기준에 가면 양형 기준에 1유형부터 5유형까지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계획도에 따라서 또 형량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당연하겠죠. 모방 범죄를 범하는 사람 분명히 타겟팅하는 것도 계획적일 것이고 범행의 수법과 범행 이후의 모습까지 그림이 다 머릿속에 걸려져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전자의 모방 범죄자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특별한 경외심을 느끼지 않고 어떠한 특정한 동기 그러니까 그 사람과 원한 관계 없이 치정 관계 없이 연관 관계 없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 살인은 유형상 가장 나쁜 유형, 4유형, 5유형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국민 여러분께 그냥 그 말씀드리는 죄명이니까요. 형법 250조에는 살인, 그냥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모방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장 대한민국에서 큰 형벌이라 그러죠. 캐피탈, 그죠? 그 형벌인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방 범죄가 사실은 기승을 부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이버 범죄에서 특히 이제 모방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가 N번방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 N번방 사건을 이게 따라하는 이 모방 범죄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N번방 사건을 바라볼 때 N번방의 조주빈을 먼저 박사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네. 박사보다 더 악랄한 게 각갓이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각갓이 우리 보통 인터넷에 많이 나오죠. 뭐 킹갓 더 제너럴 뭐 이래가지고 가장 높은 리스펙이 있는 사람들 앞에 붙여주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던데, 그러니까 God of God 이런 느낌, 각갓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제일 처음에 그 명칭을 보고 받아들였는데 각갓이 진짜 죄질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 죄질이 안 좋은 모습에 연관관계에 있던 그 박사가 들어와서 이 각갓보다 더 흉악한 착취물을 만들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것은 이게 새로운 범죄 유형이다 보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게 수능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 야, 이러면 이거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희 혹시 이제 그 우리 다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주위 사람들 다 초등학생들. 우리가 중학교 다니면 주위 다 중학생들. 그렇죠. 고등학교 다니면 다 고등학생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나이가 젊은 친구들일수록 그런 어떤 타겟팅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야 뭐 사실 그 미성년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저희 아이들 빼고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지만 그들은 그들과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범행을 모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어떤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전체 그림을 몰라요. 우리가 오프라인 범죄는 이게 딱 범죄가 저질러지면 이거 살인사건이네, 이거 사기사건이네, 이거 성폭력 사건이네, 딱딱딱 볼 수 있지만 인터넷 안에서 있는 성범죄는 참과 끝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현상에 A라는 피해자가 있네.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B라는 피해자가 있네. 또 막 찾아보니까 C라는 피해자가 있네. 그래서 그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 아동 성착취물에 이제는 함정수사, 잠입수사 이런 게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서 이때 사이버 범죄에서 모방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릴 거예요. 부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범죄를 막는 거는 테크놀로지는 범죄를 촉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술은 범죄를 억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그림들이 성착취물이 인터넷 세상에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AI를 동원해서 이게 분명히 성착취물이라는 게 보일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상으로 지금 저렇게 나오잖아요. 저 영상으로 나오는 게 안에서는 이진법의 숫자거든요. 디지털 숫자 01010101로 나오면 그 01의 조합에 따라서 이 정도면 이게 정상적인 어떤 영상물이 아니라 굉장히 성착취물에 가까운 그런 영상물이라는 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 대표 단수를 우리가 DNA라고 그러는데 그걸 추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영상이 움직이고 있을 때 팩틱 감청을 조금 해가지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데 유포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적 발전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사람이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그렇죠. 우주보다 넓은 공간에 언제 사람이 그걸 다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언제 확인하겠어요. 그래서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성착취물이 광고되거나 그 성착취물이 배포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게이트 키퍼라 그러죠. 그 문을 꽉 틀어막는 그런 어떤 기술적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 펜트하우스 다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굉장한 인기몰이를 했던 드라마죠. 그런데 학교폭력 모방범죄 노출 우려로 인해서 법정 제재 위기에 서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던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저는 펜트하우스를 잘 보지는 못했어요. 네. 잘 보지는 못했고 요새 뭐 또 어떤 종편에 보니까 뭐 엄하게 빗대서 이혼, 네. 뭐 결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고민하는 게 제가 너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사람인가? 제가 너무 고지식한가요? 정말 시청률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맞나라는 걸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법률 방송에서도 제가 언제나 고민하는 게 과연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특정 단어를 써야 되나? 아니면 정말 공영 방송의 법률 방송에 맞게 정말 정의롭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언제나 딜레마 존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펜트하우스 내용을 중간에 제가 한 번인가 정도 봤는데 저는 문화적 진짜 충격이었어요. 야, 이런 이야기가 이 드라마 안에서 서사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자극적이죠.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라떼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우리나라 그 도깨비라는 걸 이렇게 해가 사람 두 사람, 남자 주인공 두 사람 나오는 뭐 그런 약간 판타지 이런 게 조금 좋았는데 거기서도 살짝 자취하는 게 저는 이렇게 자동차 확 자르는 도깨비 모습 보고 너무 야 도깨비가 저래도 되는 거야? 야 인간한테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의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학교 폭력의 수위는 저는 조금 심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 제재를 주의받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로 시작되는 택시 회사, 뭐 E형으로 시작되는 판사, 뭐 B로 시작되는 뭐 이태리 마피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사실 어벤져스의 히어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담시티에 있는 다크 히어로 비슷하게 이렇게 세상에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악하지만 선한 이 단어 참 싫은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끔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들 진짜 이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캐피탈리즘을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그냥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정말 나의 순간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모든 영상을 다 허용할 것인가? 만약에 그게 허용된다면 저는 분명히 그거는 나이의 제한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차별적으로 특히 공중파나 종편에서 누구든지 제한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과정에서 말이 좋아 15세 미만이지 15세 아닌 애들이 본다고 해서 이게 셧다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못 보게 막는 수밖에 없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스포츠가 좋습니다. 우리 야구 좀 실망했지만 배구는 뭐 실망 아니죠. 뭐 그럴 수 있죠. 또 하지만 배구는 물론 이기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또 이기면 기분 좋잖아요.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하지만 약간 좀 그 너무 말초적인 어떤 것들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사실 뭐 저도 이런 말씀 드리지만 코로나19라서 너무 힘들어 있는 국민 여러분들 마음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야 이런 것도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드라마조차도 보지 마 그러면 진짜 이거 종교국가로 변하는 듯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뭐 제작진들이 조금 수준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드라마 내용이 워낙 자극적이고 이제 특히나 학교 폭력 관련된 내용이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제 모방 범죄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제기가 됐고 그와 조금 더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와 비슷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유튜버들이 그런 콘텐츠를 굉장히 좀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유튜버겠지만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그런 콘텐츠 제작을 많이 사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사실 좀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론중재법이 왜 이분들을 그 영역권 갈로 밖으로 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특정 타겟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컨텐츠 자체가 일반 국민을 전체로 대상으로 해서는 답 안 나오는 컨텐츠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자극적이어서 어쨌든 법정 제재 이야기도 나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러잖아요. 분명히 스크린ing하는데 유튜브는 그렇죠. 유튜브도 없고 그리고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회고록이나 자서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출판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되고 어떤 거에서는 좀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죠. 저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좀 부지런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의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제라는 걸 선택했고 그 대의제에서 슈퍼 엘리트를 우리는 뽑았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정말로 탁월하셔야 되고 세상이 변하는데 가장 기민하셔야 되고 우리 헌법에서 유일하게 법을 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 299명을 우리는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네. 시대가 바뀌고 그 시대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미래 세대의 행복인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사실 기업이 제일 빨리 바뀌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고 법이 제일 늦게 바뀐다고 하는데 네. 법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끌어가고 그 이끌어가는 어떤 세상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뭐 사각지대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법제화가 되고 재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살인교과서가 된 회고록부터 모방범죄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